안녕하세요. 국어 우문론 1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 알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2차 시에 그 복습 영상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 간에 모이니까 이제 몇백 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이제 그 PPT 자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오픈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2차 시의 그 수업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속도를 내가면서 특히 이제 망각했던 좀 잊어버렸던 그런 중요한 개념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중요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PPT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뒷부분 하다 보면 앞부분 잊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복습을 하는데 개괄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번 주 복습 영상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PPT를 보죠. 제일 먼저 PPT는 기본적으로 그 수업을 개론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논의들을 했고, 음성학의 하위 분야에 거듭 얘기했지만 조음 음성학, 음양 음성학, 청취 음성학의 3개 분야가 있고, 그 가운데 articulatory phonetics, 즉 조음 음성학이 국어 음운론의 베이스가 되는 음성학 분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그 PPT에서는 주로 이제 음소와 구별된, 아직 음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 소리와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째 페이지에 보면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 음성학은 좀 더 자연과학적인 반면 음운론은 인문학적인 그런, 왜냐하면 의미를 변별하는 수단이 이제 음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학문 분야의 차이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문제로 나가는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에서 반드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PPT에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음성기관의 명칭이겠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호흡기관이 2차적으로 진화해서 음성기관이 되었다는 것,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5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PPT의 6번째 페이지 6쪽을 보면 음성기관에 대한 기본 명칭들이 이제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음 음성학이 음운론의 베이스가 되는 음성학이라고 했는데, 조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개념 정의를 7페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학의 하위 어떤 그런 발음을 해내는 그런 하위 과정에서 발동과 발성과 발음. 그래서 발동은 이제 폐에서 기류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인 반면에 발성은 성대에서 음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구강 내에서 발음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가보면 역시 발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 성대의 그런 모습, 위에서 내려된 모습과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성대 진동 유무에 따른 유무성의 대립만으로 그 음소를 분류하지 않죠. 그래서 성대의 크기, 또 성대의 긴장 정도에 따라서 평음과 유기음과 경음을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성대의 기능과 명칭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울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강과 그 다음에 구강, 그리고 이제 공명강에는 사실 그 인두강과 순강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국어에서 중요한 것은 비강과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혀와 입천장, 구개, 네, 경구개, 영구개 알죠? 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PPT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뭔지 대충 기억이 날 것이고, 의문론 뒤에 가면 각 조음 이치의 명칭을 모르면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선생님이 발음은 또박또박 하고 있는데 조금 스피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상이 차시가 늘어나는 거 중강 때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다음 PP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PPT입니다. 자, 두 번째 PPT에서는 이제 의문론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언어 단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 기호에서 언어 단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문법 단위와 문법적인 단위와 음성적인 단위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적인 단위는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음성 단위로서는 소위 우리가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분절음과 그 다음에 그 분절음들이 모여서 발화의 최소 단위가 나는 음절, 이것이 이제 음성적인, 말하자면 음성학과 의문론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분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림으로 제시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의 기본 단위는 사실 음소지요. 자, 그래서 음소는 분절음은 자, 거기에 이제 4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분절음은 분석의 정밀한 정도에 따라 음성과 음소로 구별이 된다 해서 뭐 가까루를 사용하느냐 사선을 사용하느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소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음성적 차이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음성적 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식은 사고, 개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의미 단위로서 사용될 수,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글이 뭐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음, 알로폰, 이제 변이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음소가, 하나의 음소가 그 분포 환경에 따라서 단어의 첫머리엔 어두에 오느냐, 뭐 아니면 어중에 오느냐, 또 어말에 오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지 않는 음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음소는 양순비음입니다. 양순비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개의 많은 소리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음소의 실현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때 이 소리들을 이제 그 변이음이라 한다라는 것을 지금 6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각 언어마다 음소는 다릅니다. 음소 설정, 즉 음소를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 대립상 혹은 최소 변별상이라 하고, 최소 대립상과 변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치환 검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음소를 분석하는 것은 의문론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 형태 의문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순수 의문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수 의문론은 음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최소 대립상, 변별상이라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보적 분포죠.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음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음소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상보적 분포와 베타적 분포는 같은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구 쪽에 보면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하더라도 음성적 유사성이 없으면 하나의 음소의 변이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에 성문 마찰음과 영국의 비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 설정, 음소 분석의 기준은 최소 변별상, 그 다음에 상부적 분포, 음성적 유사성,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지요. 네, 그리고 음소와 음운도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음소는 분절음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운은 운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운소는 우리 배웠죠. 초분절 자질, 소위 운율 자질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소와 음운도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PPT는 끝났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PPT입니다. 세 번째 PPT에서는 이제 앞선 두 번째 PPT에서 음운을 설명을 하면서 초분절음, 즉 운율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은 분절음에 얹히는 강세라든지 음장이라든지 뭐 고저라든지 그런 자질입니다. 음악적 자질과 같기 때문에 prosodic feature, 운율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장단, 고저, 강약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true tone language, 순수 성조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현대 한국어는 당연히 성조 언어가 아니죠. 근데 중세 국어에서 성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 방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세 국어의 성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어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외워두면 전필 과목인 국어사를 들을 때 유리하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국어의 성조와 한국어의 성조 차이. 요거는 지금 길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성조 언어의 조건에서 보면 이제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트루톤, 그래서 순수 성조 언어가 되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중세 국어에도 중국어만큼 전형적인 성조 언어의 양상을 보이진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네, 중세 국어의 성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의 성조는 전형적으로 고조와 저조라고 하는 두 개의 기본 성조소를 가지고 있는 평판조 체계, 레벨 피치 레지스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승조에 해당하는 상성의 경우에는 한 단위라기보다는 평성과 거성의 복합 성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억양과 강세. 한국어에도 억양은 있습니다. 한국어의 억양은 문장 전체에 걸려요. 단어에 걸리거나 뭐 분절음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분절음에 걸린다면 이게 성조예요. 왜냐하면 억양에서 사용하는 자질도 피치고 성조에서 사용하는 자질도 피치입니다. 근데 문장 전체에 걸릴 때 억양이 되는 겁니다. 고저가 걸리는 것이. 강세는 강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적 운율자질이라고 하죠. 뭐 지금 선생님도 말을 이제 강조를 빨리 말을 하려고 하지만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속도를 느리게, 그 다음에 강세를 주어서 그 다음에 좀 더 고저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프라미넌스, 이제 좀 돋들리게 하는, 잘 들리게 하는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나의 정서, 뭐 나의 표현적인 그런 것에 사용하는 운율 자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론적으로 변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그런 표현적인 운율 자질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다른 언어의 경우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한반도의 운소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성조 방언권과 음장 방언권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언어지리학의 영향입니다. 방언적 차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현대 한국어에서 운율 자질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음장밖에 없습니다. 음장밖에 없는데 음소적인 기능, 분절음에서의 음소 기능처럼 의미 변별하는 발발, 뭐 달다, 뭐 발발, 눈처럼 아예 어휘적인 의미를 바꾸는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것을 어휘적 장음이라 하고, 방금 말했다시피 나의 정서, 내가 강조하는 바 이런 데 사용하는 장음은 표현적 장음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현대 한국어의 음장은 어디까지나 제1음절에서만 변별적 기능을 하고 제2음절로 넘어가면 원래 음장을 가지고 있던 소리도 음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의 차이는 각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운율 자질은 넘어가게 되고요. 드디어 구체적으로 분절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음성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한국어에서 의미 있는 음성 목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미 변별의 기능까지 하게 되는 음소 목록. 그러니까 음성 목록과 음소 목록은 당연히 다르겠죠. 수적으로 어느 쪽이 더 작을까요? 당연히 음소 목록이 작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음성학적으로 자음과 모음, 분절음 차원에서의 구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 네, 뭐 성대 진동, 기류가 통과하는 공간, 그 다음에 울림이 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성대를 통과할 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외워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 중고등학교 때도 외웠잖아요. 자음의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모음의 분류 기준은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이건 안 해오면 이상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음의 분류, 조음 위치에 따라서,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성 위치의 조음 기관과 연결시켜서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각각의 조음 위치에 따른 그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 국제 음성교도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온라인 시험을 보기로 했잖아요. 국제 음성 기호를 입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다면 국제 음성 기호, IPA 기호 시험도 봐요. 보고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입력을 하기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서 뺐어요. 뭐 다른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과연 제한된 시험 시간에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의 부담은 구태여 국제 음성 기호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알아두면 손해 볼 것은 없겠죠. 네. 다음은 다음에 또 다른 분류 기준인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폐쇄음 하고 물었는데 이게 조음 방법에 의한 분류 기준인지 조음 위치에 의한 분류 기준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A가 80% 맥시멈 80%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겠죠. 네. 그거 하나만 틀릴 리가 있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면.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폐쇄음은 이제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이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음도 우린 개수가 많아요. 많은 언어들이 모음이 5개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더 많고, 최대 모음, 신모음 체계까지 된다는 거 기억나지요? 또 그 다음에 자음의 경우에도 많은 언어들은 성대 진동 여부인 유무성, 그러니까 보이스드 자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통 변별이 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평음, 경음, 유기음의 변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대의 긴장 정도, 성대의 열린 정도, 또 이렇다 보니까 이 폐쇄음의 분류 체계가 다른 언어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쇄음의 그런 그 조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에 올 때는 폐쇄, 지속, 개방이 모두 있지만 뒤에 모음이 오니까, 그러나 뒤에 자음이 오거나 휴지가 뒤따를 때는 뭘 잃어요? 3단계인 개방 단계, 즉 파열 단계를 잃게 된다.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파열 단계를 잃을 때 우리가 이음으로서, 견이음으로서의 불파음 혹은 미파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읽어보면, 그래서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째 PPT가 끝났습니다.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체크해 놓는 그런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국어 이 의문문은 조금 뒷전으로, 문학이 너무 중요하니까 뒷전으로 놓아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일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4번째 PPT입니다. 네, 4번째 PPT. 그래서 이제 폐쇄음의 종류, 이제 앞선 그 3번째 PPT에서 우리가 폐쇄음의 조음 단계, 특정 조음 위치, 양순이면 양순, 치조면 치조, 영국이면 영국에, 이런 데서의 폐쇄가 있고, 그 폐쇄의 지속이 있고, 그다음 개방 단계가 있을 때 요런 그 개방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폐쇄음은 성대의 개방 정도에 따라 평경음, 유기음. 제일 많이 개방되는 게 유기음. 네. 그리고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경음. 평음은 어느 정도 열려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평음은 성대의 긴장이 수반되지 않고 경음과 유기음은 긴장이 수반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네, 평음의 변이음, 네, 위파음, 불파음, 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폐쇄음의 변이음 예시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경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제 비빔밥 이 얘를 이제 비음 뒤에서의 경음아 이제 기억나죠? 이거는 뭐였어요? 비자동적 경음하였던 거 기억납니까? 네, 음과정 얘기했을 때.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음, 경음, 유기음의 차이, 방금 말했듯이 성대의 크기도 있지만 긴장 여부에 따라서 경음과 유기음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평음은 성대가 긴장되지 않은 이완음이기 때문에 기류의 왔다 갔다에 따라서 성대가 흔들리니까 그게 성대 진동을 만들어내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변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성대가 크게 벌어진 유기음이거나 닫혀진 경음이거나 간에 이들은 성대가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떨릴 수가 없어요.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어서 유성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쇄음을 배웠으니까 이제 좋은 방법 가운데 마찰음이 있죠. 마찰음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나요? 유기음이 없습니다. 마찰음은 유기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음소로서는 평음과 경음만 있는데요. 실제 평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치조마찰음, 평음의 치조마찰음, 문자로서는 시옷이죠. 이 소리가 다른 폐쇄음들과는 달리 말하자면 성대가 조금 더 벌어져요. 성대가 일반적인 폐쇄음의 평음보다 더 벌어지니까 유기성을 조금 더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만큼의 우리가 지각할 만큼의 유기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음성학적으로는 우리가 평음이라고 느끼는 소리가 평음과 유기음의 속성을 모두 갖다 보니 이제 평음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조음의 영역이 더 커지다 보니까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나오면 이제 다음 중 유성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 하면은 예를 들면 보기 유성음화가 되죠. 뭐 바지 이렇게 또 유성음화가 되죠. 바다 유성음화가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사시 이러면은 유성음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성음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대가 더 크게 벌어진 평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는 유기성을 갖는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네, 파차름입니다. 이 파차름이라는 녀석은 이름에도 알 수 있겠지만 시작은 폐쇄음인데, 근데 폐차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 되게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파차름이라 하고 이제 폐쇄음처럼 즉 파열음처럼 마지막 단계를 개방하지 않고 확 열지 않고 마찰 소음을 즉 마찰음의 속성을 가지고 개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쇄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이제 장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치찰음은 말 그대로 찰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변별적 자질 공부할 때 배웠었죠. 시빌런트라고 해서 이 소리는 소위 노이지한 소리들이에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그래서 마찰음과 파찰음을 포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음양 음성학적으로 이제 높은 주파수 때의 음양 에너지가 집중되는 음성적 특징.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변별적 자질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음입니다. 비음은 네, 이제 뭐 양순 비음과 치조 비음이 있다는 거, 이제 공명강으로 비강을 사용하는 거죠. 다음 유음. 유음은 이제 구강으로 나가는 그런 자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공명성을 갖고 있는 소리죠. 공명성을 갖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이음으로서 탄설음과 설치음이 있다. 그리고 알타이어로서 어두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런데 우리가 외래어 영향으로 뭐 라면 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지만 어떨 때는 탄설음으로 어떨 때는 설측으로 발음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외국어의 유음은 이제 여러분들 뭐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어의 분절음, 즉 음성적 차원에서의 자음과 모음의 자음, 지금 자음만 했죠? 자음의 음성 목록은 음성 체계는 모두 31개입니다. 모두 31개이고요. 여기 RPA 기호 나와 있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음성 체계 31개의 음성 체계와 뒤에서 배울 음소 체계 그 목록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보적 분포를 보였던 변이음들이 하나의 음소로 묶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음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소 체계 줄어들게 되지요. 네. 그래서 음소 체계는 한글이 음소 문자니까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음소 문자인 한글을 써준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문법 체계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치조음과 경구계음을 전설음으로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법 체계에서는 치조와 경구계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 페이지, 그러니까 13페이지가 좀 더 체계의 대칭성을, 그러니까 symmetrical system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문론에서 추구하는 바는 어떤 체계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음성적으로 보면 치조와 경국의 위치가, 그러니까 파찰음이 실제로 지읒, 치읒 이 소리들이 전형적인 경국의 위치에서 나지 않고 치조 조금 뒤에서 나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학자들의 체계고요. 상대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학자들의 논의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노암 촘스키와 모리스 할레이 1968년 Sound Pattern of English 그 책에 기반한 그런 치조와 경고계를 변별하는 학교 문법의 체계를 또 보통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학문의 세계니까 이렇게 보는 장점과 또 달리 보는 장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음입니다. 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단순 모음과 이중 모음이 있죠. 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을까 싶고요. 이중 모음은 기본적으로 반모음과 단순 모음. 이 단순 모음이 음절의 핵이 됩니다. 핵모음이 됩니다. 반모음은 기본적으로 세미바우얼은 출발은 모음이었죠. 평순 반모음의 경우에는 전설고 모음이 이, 그다음 원순 반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후설의 오나 우가 원래 거기에서 출발이지만 성절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반모음은 음절을 이루는 핵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단순 모음의 분류 체계 뭐 당연하죠. 네. 가장 보편적인 모음, 지구상에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지 않는 언어는 없어요. 가장 모음의 개수가 적은 그 언어가 샘 해머족에 해당하는 아랍어라고 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언어 보편적으로는 18쪽에 보면 오모음 체계 1번적이다. 그리고 혀의 높이 기준은 한국어의 경우는 high, mid, low면 돼요. 고중 저면 되는데 영어만 하더라도 이 3단계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구도 네, 그래서 뭐 개모음, 폐모음, 반패, 반개, 반개, 반패, 그다음 개모음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국어의 경우에는 그냥 하이미드로 혀의 고중저만으로도 충분히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표준어의 단순 모음 체계를 제시해 보면 이제 보다시피 19쪽에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맥시멈 10모음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허용 8모음 체계라는 것은 일단 10모음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왜냐하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 10모음을 말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 발음 체계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허용 8모음 체계, 그러니까 10모음 체계가 8모음 체계는 모두 스탠다드이긴 해요. 노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 우리 없어요. 전설의 원순 모음들이 다 빠져나갔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음 체계는 거기 이제 21쪽에 보면 표준어와 현실어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22쪽과 같은 네. 22쪽에 첫 번째 표인 7모음 체계가 되죠. 그 다음에 경상도 방언. 이제 지금 사실 이제 22쪽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표준 발음 체계는 아닙니다. 표준 발음 체계. 그러니까 국어 의문론 교수인
내가 어이와 아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난 국어교육과 교수가 아니니까 난 이렇게 발음할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7모음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은 6모음 체계, 북한의 경우도 6모음 체계입니다. 이런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국제음성기호가 무엇인지는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행운은 가지게 되었지만, 네, 그래서 24페이지, 네, 이 국제음성기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도 transcribe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write a letter 하는 거와 transcribe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했어요. write a letter는 문자로 쓰는 것이고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그대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 한글조차도요. 그러나 transcribe 이렇게 발음이 안 돼. transcribe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없는 언어의 경우에 구어도 모두 시각기호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PPT가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PPT를 볼게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네, 다섯 번째 PPT는 이제 우리의 그 이중모음 체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림 3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원순계 이중모음,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림 보고, 여기 이제 6쪽에 가보면 현대국어의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모음들은 모두 상향 이중모음이죠. 반모음의 앞에 나오는.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하향 이중모음이 아주 많았고요.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것은 의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7쪽에 가보면 언어학적으로는, 음성학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상향으로 할 때도 있고 하향으로 할 때도 있다라는, 이제 물론 규범에서는 하향 이중모음 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쪽에 파차름 뒤에서 저, 쪄 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들 지금의 나처럼 발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는 그렇지만 음성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음절이 나왔습니다. 음절의 정의. 음론을 공부할 때는 정의를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절은 분절음보다 큰 음성 단위로 발화의 최소 단위죠. 그러니까 모음은 음절핵이기 때문에 발화의 최소 단위가 되지만 잠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단음절어, 다음절어 이런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쪽에 나와 있는 음절의 특성. 여러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여러분이 선생이라도 참 내고 싶은 유혹을, 내가 이걸 낸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음절의 특성이 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려고 여러분들 이 복습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음절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절은 음운론의 단위지만 음절자는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글은 음소문자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 쓰죠. 그래서 한국어는 글자라는 말과 문자라는 말은 달라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문자고요.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한 글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네. 그래서 한국어의 경우는 문자와 글자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음절과 음절자의 차이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음절은 참 재미있게 모두 공부하는 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13쪽에 음절 성분과 음절 구조, 네, 음절 구조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내가 이걸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선생님 이거 글이라고는 못하겠지. 조금 전에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네, 음절 구조. 그리고 평판적 음절 구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절의 하위 성분들이 평등하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반면에 그 다음에 14쪽은 여러분들 보면 알고요. 개음절, 폐음절. 그다음 15쪽에 가면 편파적 음절 구조와 계층적 음절 구조. 그러니까 중성이 초성과 더 가까우냐 아니면 종성과 더 가까우냐. 국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판적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16조, 뭐 그래서 좌분지, 우분지 용어는 각각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음절의 필수 성분은 당연히 이제 모음이겠죠. 그래서 공명도가 큰 것. 근데 우리 국어의 경우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모음이 이제 모음만이 음절 해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음절 구조 차이 어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PPT입니다. 네, 6번째, 7번째 PPT까지 하고 싶었는데 6번째 PPT까지 해야 되겠네. 40분 좀 길게 하고 2차 시로 끝내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음절 구조 제약. 그래서 뭐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든지 종성에는 7개 자음만이 올 수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음절의 적격성과 실제성. 그러니까 음절의 적격성과 실제성은 뭐냐면 적격하더라도 그 음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음할 수 있다는 거지,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근데 그 음절 구조가 반드시 한국어에 존재하리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적격성과 실제성은 다르다. 표에 보면 실제로 쓰이는, 그러나 실제로 쓰이지 않는, 아예 부적격해서 아예 등장할 수도 없는, 이제 그거는 음절 구조 제약에 걸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음절의 가지수. 설마 아니 선생님이 이런 걸 3192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되진 않겠죠. 이런 뭐 숫자 외우는데 공들일 필요는 없고,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발음의 음절 뒤에 가보면 이제 음절의 가지수와 음절자의 가지수는 달라요. 음절은 소리의 단위고 발화의 단위고 음절자는 문자의 단위죠. 그런 차이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무지몽매하게 이건 무지몽매한 거야, 뭐 이거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수업 들을 때는 흥미롭고 재밌지 않았나?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음절의 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간단하게 현대국어에는 7종성밖에 못 오지만 중세국어는 8종성이었으니까 우리가 수학 별로 안 좋아해도 이렇게 조합의 가지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더 많아도 굉장히 음절의 가지수가 많아지는데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음군도 있고 해서. 네, 다음 페이지. 음절 문자의 발생. 이거는 뭐 긴 얘기할 거 없이 음절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차자 표기가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네, 서문학과 음절 구조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이 국어사를 들었다면 알겠지만 서문학에서 그 초성과 관련되는 용어들은 거의 다 사용을 했지만 중성과 종성의 개념은 새로 만든 창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중종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훈민정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